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 수시 모집 지도 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시 모집 전반에 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꼭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남은 기간은 좀 있죠. 근데 수시 모집 대비해서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서는 당연히 합격을 예측하고 합격의 가능을 생각해 본다면은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9월 둘째 주 전까지, 당연히 7월 초에 기말고사, 2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실 때는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또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활용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전년도 입결에 있어서 경쟁률의 변화 또는 합격자 등록자죠. 등록자 70% 성적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 센진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이미 입결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는 엑셀 자료를 같이 확보해 두고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 센진학이든 어쨌든 이러한 그 엑셀 자료로 되어 있는 입결 자료를 꼭 확보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5월 말에 각 대학별로 2016 요강이 확정 발표됐죠. 거기에서 인원 변화가 모집단위 구조조정에 의해서 모집단위 변화가 일부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역시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해 이따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형 방법의 변화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충남대 갈래요. 그래서 충남대 전년도 입결이 어때요? 많이 아니라 충남대 쓰는 아이들은 적어도 수도권의 건국대 위쪽의 대학 들을 쓴다면은 건국대에 대한 이해, 충남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기에서 전형 방법의 변화, 모집 인원의 변화, 수능 최저의 변화 당연히 수능 최저의 이런 변화들은 합격선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고요. 전형 방법과 더불어서 역시 모집 인원 변화 특히 이 모집 인원 변화가 가장 큰 거는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입니다. 흔히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저는 자율전공 내지는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단위의 규모 확대로 인해서 당연히 모집 인원들이 축소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따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모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모집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이렇게 다양한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서 자율전공 모집단위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학과별 모집 인원이 확 줄어드는데 특히 작년에 세종대와 건국대가 유독 그런 것들이 심했거든요. 이런 모집 인원 변화는 당연히 입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모집 인원의 변화가 올해는 어떨지 즉 2025의 입결을 보실 때는 모집 인원 변화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어깨높이가 비슷한 경쟁 대학에 대한 이런 변화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대학에서 연세대와 고려대는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천 인원의 변화가 고대가 많고 연대가 적다라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고대가 전통적으로 고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올해 고대 유독 변화가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불리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연대 쪽으로 갈 거고 오히려 고대의 변화가 좀 유리할 거로 추정한다면은 연대 쪽에 몰리는 아이들이 고대 쪽으로 몰릴 수 있는 또 건국대와 경희대도 유사하게 이런 경쟁대학의 이런 변화가 타 대학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학을 콕 찍어서 그 대학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어깨 높이가 비슷한 대학들을 그거를 교과, 종합, 사실 뭐 논술 전형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영향은 주진 않는다 봅니다만은 어쨌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어깨 높이가 비슷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학을 서열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공교육권 교사가 기계적으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아이들이 요 대학 아니면 그 대학, 그 다음 아니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기계적 단계에 의한 어떤 대학을 안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가려고 하는 어떤 대학의 그런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 선호도가 좀 낮은 대학,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 그 대학의 이러한 그런 전형 방법의 변화, 이런 전년도 입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은 이제 6월 모평 끝나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은 수시 상담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내신 성적도 더 나와야 되고 모의고사 수능 성적도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담할 때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학별 요강도 나오고 입결 자료도 나오고 이런 자료가 나올 이 시점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하시고 그거를 아이들의 이런 성적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식 지도를 위해서는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준비도가 어느 정도고 또 어떠한 진로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7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고 7월 중순 되면은 이제 아이들의 내신 성적 5학기의 내신 성적 모의고사 4번 친 거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때쯤에서 아이들은 점수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점수에 맞춰서 아이가 지원을 하고 진학을 하다 보면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합격을 위해서 아이의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이의 진로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은 7월 달에 내신 등급 5학기의 내신 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3월, 5월, 6월 그리고 7월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7월 학평이죠.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4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권이 어디까지인지 일단은 지역 거점 국립대 잡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대학에 어디까지 이런 정도를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경험상으로 보셨겠지만은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적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뭔가 자꾸 불안한 이런 성적대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1학기의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도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 데려간다면 나머지 학생부 준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준비도를 파악을 해서 남은 7월, 8월, 9월에 준비를 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가 들어가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공 관련 준비도, 계열 준비도 이거는 오히려 자꾸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학생부의 반영 부분이 좀 줄어들고 슬림화됨에 따라서 이런 과목 이수 현황과 그 과목에서의 계열 관련 과목에서의 수업에서의 질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자꾸 평가가 더 커지는 만큼 요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기본이 그렇잖아요. 내 점수에서 남는 거 없이 가급적이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찾지만은 객관적으로 아이의 강점과 약점은 파악을 해도 되겠죠. 왜?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전국에 재학생만 30만 명, 졸업생까지 합치면 5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아이만 그렇게 좋은 대학 점수 남는 거 없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강점과 약점을 미리미리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진로 목표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의학 계열로 가는지 아니면은 의학 계열이 아닌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을 가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의학 계열과 비의학 계열을 적절한 비율로 섞든지, 어쨌든 의학 계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의학 계열 지원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시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원권 레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죠.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부모,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레인지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레인지가 다를 수가 있고, 이 레인지는 아이들의 역량, 성적 등에 따라서 레인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세 번째에 진로냐 진학에 대한 초점이 어디냐에 대한 것도 꼭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진학에 못지않게 진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과가 먼저냐 대학이 먼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아이가 대학의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길게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고려한 이런 어떤 것들도 같이 고민하는지도 미리미리 파악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수험 아이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입결과 변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7월 중순 돼서 이런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가야죠. 사실 지원 전략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이의 성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유능한 진학교사는 펑크를 예측해서 거기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전혀 못 가는 성적인데 내가 보냈어. 무슨 전쟁터의 장수들의 무용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진학교사는 펑크를 예측해서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억울하지 않게 보내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무슨 대박을 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들은, 저는 좀 더 겸손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아이들의 이런 성적대를, 예상치를 넘어서는 데를 보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우리 진학교사가 해야 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이 바라보는 지점이 거의 동일합니다. 좋은 대학, 취업 잘 되는데, 이름 있는데, 우수한데, 이런 걸로 대충 얘기하죠. 애들은 면접 있는 전형보다 면접 없는 거 좋아하죠. 애들은 수능 최저 있는 거보다 없는 걸 좋아하죠. 수능 최저 없으면 당연히 입결이 높은 거고, 면접이 없다면 당연히 기준 점수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것들을 고른다가 아니라 다 같이 이런 거를 고른다라고 본다면은 선택 방안은 좀 더 넓은 레인지를 펼쳐야 되겠죠. 예측이 가능한 거는 교과 전형뿐이라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입결선이 다소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몇 년간의 입결을 비교해 보면 역시 예측이 가능한 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따라서 아이들의 안정권을, 여기는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놓고 저는 위로 갈래요. 수시 6회 지원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정권을 잡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쓸래요를 할 때, 단순하게 전년도 입결, 어디가에 공개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는 안정권이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전형은 수능 최저 있는 교과 전형뿐이고, 일단은 이거를 저는 베이스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이렇게 상향 지원한 쪽으로,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년도 입결에 관련된 거는 수시 본격적인 상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특히 작년에 처음 이슈화됐던 이런 자유전공 모집단위,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단위의 입결의 흐름들이 어떤지 먼저 전형별 변화를 살펴보면은, 요거는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70% 입결선을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두 개 학년도에 70% 평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상위권 대학만 이렇게 본 거는, 모든 대학은 이런 대학
대학들과 똑같진 않지만은 샘플로 이런 대학들의 변화가 이렇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 무슨 과가 몇 점이 되느냐가 아니라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냥 제 기준으로다가 대학을 나열해 봤습니다. 세로축으로 내신 1.0부터 2.4까지 보니까 대략 2등급 전후, 그리고 동국대나 숙명여대는 조금 넘었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 반영이 아니라 10개 과목 반영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를 보면은 70% 정도면 역시 2등급 정도, 2등급 초반대, 그 다음에 그 앞쪽 대학들은 2등급 이내 대학들, 요런 정도. 그러면 이게 해마다 반드시 이러냐? 2025학년도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자료를 보니까 뭔가 좀 그래프가 좀 엉켜 보이는데, 공통적인 대학들, 변화가 큰 대학을 보면은 일단은 동국대는요, 2025학년도 어디가 자료가 70%, 나머지는 다 70% 선인데 90% 선이에요. 그러니까 확 차이가 나죠. 그래서 2024학년도는 70%, 2025학년도는 90%다 보니까 동국대는 갭이 큽니다. 서강대와 한양대는 2025학년도보다 서강대는 상당히 올랐고 한양대는 다소 내려갔네? 이런 것들은 전년도 전형 방법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입결선이 평균 0.2등급 정도 내려갔네. 그럴 수 있겠네. 0.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라고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그 차이는 조금 이따 보도록 여기 바로 나오네요. 서강대가 2024학년도에 펑크난 학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고 충원율이 상당히 높음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1대1이 안 된 학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경영, 경제, 글로벌 한국, 지식, 융합, 미디어, 이게 대학 발표 자료 1대1이라고 1.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미달이겠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고 수험생들은요, 불나방처럼 다 달려들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바라보는 지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 입결과 작년 입결을 통해서 경쟁률의 변화, 입결의 변화를 통해서 유독 낮았는데 올해 어떻게 될까? 유독 높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 그런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결에 수렴하지만은 변화 사례가 있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이들 면접 싫어하죠. 면접 싫어하는데요. 고려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 이 몇 개 대학들, 여기 화면에 있는 전체 8개 대학이네요. 이 대학들은 서류형과 면접형을 동시에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서류형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을, 물론 종합이라고 하는 게 서류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만은, 대학이 발표한 70% 등록자 70% 선을 평균 내서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서류를 비교해 보니까 한눈에 보이시죠? 애들 심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없는 서류 전형은 입결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는 서류평가, 정성평가 부분이 빠지고 정량적 결과만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요. 0.2등급 정도. 그러니까 그 내신 성적이 다소 아쉽다. 그러나 전공 관련 노력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면접 기피하지 말자고요.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 일부 대학의 재시문 면접이야 애들이 힘들어한다지만 학생부 종합은 서류 확인 면접이고 이건 얼마든지 단기간 내 준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서류와 면접을 같이 준비하고 면접형을 결코 거부하지 말자. 자연계는 조금 다른데 보십시오. 예, 자연계가 요렇게 됐는데 서류형과 비교해 보니까 잠깐만요. 요거는 그 서류형과 면접형의 점수 차이가 0.2등급 정도 차이 났어요. 자연계는 0.4등급 차이 납니다. 선생님들 이걸 보시고 무엇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자연계는 면접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답니다. 왜냐면 학교 활동에서 수학과 과학 등 동아리든 뭐든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그 활동 경험치들을 통해서
내신 성적에 다소 아쉬움, 서류에 다소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문보다 더 높다. 거꾸로 인문은 면접에서 역전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은 조금 더 소신껏 면접을 활용하는 전략들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전형의 특징들입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작년에 물론 뭐 서울대, 고려대 그 시립대는 이전 연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됐죠. 그러면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단의 입결은 어땠을까요? 전공자율 선택제 참 이름이 좋아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전공에 대한 준비를 안 해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결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의 입결입니다. 고려대 인문계열 모집 단위와 자유전공 학부를 같이 묶어서 여기 그 2025, 2024 거기 숫자가 있는 거는 등록자 70% 선이거든요. 미디어 학부가 70%가 1.31로 가장 높았고 서서문 학부가 1.7로 가장 낮았다. 이렇게 높은 순으로 소트를 했어요. 그럼 고대는 자유전공이 어디가 있어요? 상위 30%, 상위 20% 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고대 자전은 상대적으로 높은 과, 경희대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은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이긴 하지만은 역시 요것들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상위권. 그러니까 고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단이 유형 1입니다.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의학, 보건계열, 사범대를 빼놓고는 다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상위권 대학의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의 입결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자연계는 어때요? 자연계, 요거는 인문계입니다. 요거는 자연계는 학과 선호도가 확실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보다 컴퓨터 갈래요? 생명 갈래요? 이런 애들이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컴공, 컴퓨터학과, 생명, 바이오, 화생공, 생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다음에 자유전공 위치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컨텐츠, 빅데이터 쭉쭉쭉 내려오다가 응용수학대 거의 중간쯤 되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인문계 쪽은 자유전공 학부를 통해서 경영경제 미디어 못 간다면은 자유전공 통해서 경영경제 미디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자연계는 선호하는 학과를 먼저 가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유전공을 통해서 돌아가겠다. 사실 뭐 자유전공 학부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유전공 학부를 통해서 가고 싶은 학과로 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의 색은요. 숫자 크기가 작은 거를 녹색으로 숫자 크기가 높은 거를 주황색 계열로 해서 당연히 뭐 등급이 우수한 게 녹색 계열, 등급이 낮은 게 주황색 이렇게 표시됐어요. 2년치의 변화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인문의 교육학과나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2024에는 높았지만은 내려가고 근데 상위권과 하위권에 이런 흔들림이 좀 덜하고 경희대 교과 전형에서는 흔들림이 심했던 학과들이 응용통번역, 회계세무, 미디어 이런 학과들은 흔들림이 좀 심한 게 보이죠. 자연계보다 인문계 쪽에 이런 학과가 해마다 조금 흔들림이 심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경향들이 더 큽니다. 이번에 숭실대와 세종대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 숭실대는 거의 최상위권 학과. 근데 세종대는 거의 최하위권 학과입니다. 아니 숭실대나 세종대나 거의 선호도 비슷한 것 같은데 자연계는 고려대나 경희대와 거의 같은 이런 성향을 보이면은 이 화면에서 보실 때 숭실대는 인문자연 앞에서의 그 고대와 고대와 경희대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세종대는 유독 자유전공학부가 속된 말로 바닥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찾아봤습니다. 숭실대는 자유전공학부 모집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인문자연 해갖고 20명, 28, 27명에서 38명, 전년도에 비해서 38명이 증가해서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호도 높은 자유전공학부 같다. 근데 세종대는 자유전공학부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 규모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 2명 남은 꼴이 됐습니다. 경영학과 20명 뽑던 거를 3명 뽑고요. 교육학과 6명 뽑던 거를 1명 뽑아요. 바로 이렇게 모집 단위 규모가 거의 쪼그라드는 상태가 되니까 자유전공학부보다 일반 모집 단위의 입결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에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규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지 앞에서 보셨던 이러한 대학별 자유전공학부의 입결을 추정할 수 있다. 일단은 자유전공학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목표로 하는 학과를 못 간다 그러면은 그 자유전공학부를 통해서 진입하겠다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입결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정하셔야 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떨지를 보겠습니다.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KU 자유전공학부 179명 어마무시한 그 모집인원 변화의 규모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자유전공학부 아이들이 어떤 성향으로 지원을 했을까요? 인문과 자연을 전체 모집인원 변화를 비교해 봤더니 그 자연계 쪽에서 모집인원 변화가 크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집인원 규모 변화의 그 결과는 입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79명을 선발했는데요. 인문계 모집 단위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의 자유전공학부 위치를 봤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는 영문, 중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만 거의 끝자락입니다. 자연계 쪽에서는 완전 끝자락입니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회환경공학부라든지 뭐 산림조경, 건축 이런 데보다 낮았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아까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인문은 높고 자연은 중위권 정도다 이렇게 됐는데 세종대처럼 특별하게 모집이란 변화가 크지 않다면은 그러면 그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입결 바닥이네? 그럼 뭐 학생부 종합전형 그냥 쓰면 딱 좋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유전공학부는 특별한 거 준비 안 해도 된다. 게다가 덤으로 입결도 낮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왜냐고요? 입결이 낮지만은 입결이 낮은 거는 아이들의 역량이 낮은 건 아닙니다. 역량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의 수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죠. 건국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로 특정 전공, 특정 학과 집중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예쁜 3등급.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대학이 발표한 그런 그 워딩이거든요. 예쁜 3등급이라는 게 뭘까요? 두루두루 잘한다라는 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요. 인문계 쪽에 뭔가 모집 단위에 관심을 가졌던, 그러니까 진로 희망이 인문계 쪽이었다면 당연히 국어, 영어 쪽, 자연계 쪽이라고 한다면 수학과학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쁜 3등급이라고 하는 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전공 관련 준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자기주도적 그리고 그 교과나 창체 활동에서 문제 해결력 보여주는, 그리고 관심 분야가 특정 분야로 특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몰두할 줄 아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본 것도 없고 뭔가 관심도 없고 이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보시면은 건국대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디를 쓰면 돼요? 자유전공을 쓰면 돼요. 아니라고요. 아이의 서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자유전공학부는 위촉 사정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평가에 관여하지 않고요. 전임 사정관들만 평가를 한대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왜냐면은 특정 전공에 집중되지 않으니까 전임 사정관들이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에 맞는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입결만 가지고 봐서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전공자율 선택제의 이런 그 변화도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남은 기간 저희가 아이를 지도하는 데서 필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충족과 학생부 역량의 마무리. 학생부 역량의 마무리는
대학이 이야기하는 키워드를 저는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역량이라고 찍었어요. 결국 어떻게 문제 해결력을 보였느냐, 또 어떤 탐구력을 보였느냐. 근데 이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7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7월 첫 주에 기말고사라고 한다면 둘째 주, 셋째 주에 이런 그 수업량 유연화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이라든지 창체 자율진로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야 되죠. 핵심을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서울대가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학업 역량이라고 할 때 폭넓다, 깊이 있다. 이거는 서울대답죠. 근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초점 맞춰야 됩니다. 즉 지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 경험이 있느냐, 노력을 통해서 성장해 봤느냐.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죠? 5개 대학에서 말하는 이 탐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개 대학에서 탐구력도 이렇게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수업 내용을 활용해서 연계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 봤느냐. 결국 지식의 활용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교과든 창체든 연계시켜서 뭔가 활용한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요거는 서울대 아로리에 있는 나도 입학사정관 코너에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의 활용이나 노력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서술어만 봤어요. 공부하고 고민해봤고 이해를 위해서 뭐를 찾아봤고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다시 문제의식을 가져서 또 탐구를 해보고 결과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조사를 하고 찾아보러 접근하게 됐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량적 측면에서 학교 수업에 충실한 거고 나머지 고민해보고 탐구해보고 이런 것들은 아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식화시켜 봤습니다. 공부를 해본 후 디지털 족적 어쩌고 하는 거 공부를 해본 후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본 것 자체는 상위권 대학이 좋아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 중에 바로 지적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그냥 네이버 찾은 거 아니고요. 영어 원문을 찾아보고요. 책을 찾아보고요. 자기 주도적 탐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가 이런 그 독서를 통해서 심화 활동을 하고 지식의 확산 모습까지 저는 요것을 우리가 그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 기록이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은 1학년, 2학년 때 관심 있는 거를 3학년 때 교과든 자율진로 동아리든 추천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진로 700자와 자율 500자, 1200자는 오롯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남겨진 활용 가능한, 기록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대학이 말하는 이런 지식의 문제 해결력과 탐구 역량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부 마무리가 되죠. 교과와 창체는 결코 별게 아닌 거 알면서도 자율진로 동아리를 독서와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수능이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2등급 두 개 영역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인지 아니면은 3개 영역이 필요한지,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만으로 가능할지 3개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4개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선호도가 비슷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이거 절대 그 대학을 서열화시킨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아이가 고려대 쓰려고 하는 아이가 국민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홍익대 쓰려고 하는 아이 서울대 사실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룹대별로 교과 종합은 연계해서 아이의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가지고 활용, 3개 가지고 활용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지 처음부터 접근해서는 곤란하죠.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당연히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훨씬 많다라고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있는 전형부터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정시 경쟁력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똑같은 2명의 학생이 학생부가 비슷비슷하고 성적도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정시 경제, 정시 지원 가능권, 즉 수능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경쟁력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시 경쟁력은 정시 경쟁력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상향 지원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려 써야 되는. 따라서 지금은 수능 경쟁력 확보가 먼저입니다. 달력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수능까지는 23주가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 기말고사 3주 남았고 7월 학평 4주, 9월 3일 날 있는 모평이 12주, 수시원서 접수 9월 둘째 주 9월 8일부터 13주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기간은 창창하죠. 따라서 지금의 어떤 어느 대학이 돼요 안 돼요라는 고민보다는 저는 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수능의 아쉬운 점 그리고 7월 둘째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그 학생부 마감이 8월 말이다 보니까 방학 때도 아이들한테 지도해서 뭔가 과제를 부여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남은 수능까지 23주, 수시원서 접수까지 13주, 수능까지가 좀 길다면은 수시원서 접수까지는 분명히 12주, 13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석 달 동안의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뭔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을 고민하시기보다 일단은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3년간 지도하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꿈을 이루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역시 애쓰시죠. 더운 날씨에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